수세기에 걸쳐 지속된 전통적인 초원의 전술을 다듬고 광범위한 전선에서 시종일관 승리한 몽골의 군대. 몽골의 군사적 혁명은 향후 수세기에 걸쳐 일어난 전쟁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말을 타고 인류 최대의 육상 제국을 건설한 몽골이 화약 기술의 전파자였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몽골군의 전술과 무기에 대해서 쏙쏙 알려드립니다. 세메츠가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현입니다. 오늘은 몽골군이 어떻게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하는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몽골군의 전술은 단일한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기마궁수입니다. 기마전사는 고대부터 존재했어요. 하지만 몽골족이 화력과 말의 기동성을 결합하는 데 가장 능했죠. 이전까지 주요한 기병대는 기마궁수보다는 중장기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창을 휘두르는 기수였어요. 몽골의 기마궁수는 관통력이 좋고 사정거리가 긴 일반 활과는 달리 2번 뒤로 휘어진 복합궁으로 무장하였습니다. 복합궁의 사정거리는 300m가 넘었는데 보통 더 짧은 거리에서 사용되었고 150m 이하에서 활을 쏘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중세 기사들이 입고 있던 사슬형 갑옷과 다른 갑옷을 잘 관통했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몽골 기마궁수들은 개인당 3에서 5마리의 말들과 섞여 다니면서 죽음의 화살을 적에게 마구 뿌리면서 쉽게 적들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가죽이나 금속으로 된 판을 겹쳐서 만든 몽골의 판형 갑옷이 사슬형 갑옷보다도 화살을 더 잘 막아주었고 대부분 몽골족은 가볍게 무장한 경기병이었습니다. 기마궁수를 기반으로 한 몽골의 일반적인 전술은 적을 포위한 다음에 적의 대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살을 빗발치듯 퍼붓는 것이었어요. 개개인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그보다는 집중된 화력을 강조하면서 미리 지정한 킬링존, 표정면으로 높은 곡선을 그리면서 화살을 쏘았죠. 몽골족은 공성전을 포함해 모든 전쟁의 국면에서 집중된 화력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화살을 빗발치게 퍼붓는 전술과 쉬우치 혹은 끌 공격으로 알려진 치고 빠지기 전술을 결합했죠. 몽골의 부대들은 적의 대열에 대항할 때 병사를 열을 지어 보내면서 각각의 열이 준비가 되면 화살을 쏘고 다음 적과 접촉하지 않고 후퇴해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대열로 복귀하였습니다. 적의 대열에서 대략 40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방향을 바꾸기 직전에 마지막 화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적의 갑옷을 뚫기 충분하면서 적의 역습을 피하기 좋은 거리에서 치고 빠진 것이죠. 이렇게 3에서 5마리 말을 바꿔 타면서 지치면 다른 말로 바꾸어 탔으니 기동성이 유지되고 죽음의 화살을 퍼붓고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몽골 군대는 20세기 엔진이 달린 운송수단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전쟁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어요. 몽골군은 적을 양쪽에서 포위 공격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주로 초원에서 쓰이는 전통적 사냥 방식이었습니다. 몽골어로 네르게라고 하는 모리 사냥 훈련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몽골 전사들은 적 주위에 원을 만들어서 사냥감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압박하고 원의 중심을 향하도록 몰아서 대형을 조밀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몽골 군대는 활쏘기 기술과 기동력이 뛰어나서 병사의 수가 적어도 적을 포위할 수 있었고 네르게를 활용해서 적을 에워싸고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몽골은 네르게를 침공 전략으로도 활용해서 한 국가를 격파하고 점령할 때도 네르게 방식으로 투맨 부대 단위를 파견해서 마주친 모든 마을과 성체를 진압했다고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던 부대들의 포위망을 점점 좁혀 들어갔어요. 의도적으로 네르게의 틈을 열어줘서 적이 그곳으로 탈출하게 만들었고 이는 함정이었죠. 적이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더 빨리 탈출하기 위해 종종 무기를 막 버리기도 했고
군의 규율이 무너지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몽골군은 거란과 다르게 적의 영토로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적의 모든 야전군을 상대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적들이 보통 자신의 영토가 파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시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좀 달성하기 쉬웠다고 합니다. 몽골족은 전장에 있는 요새보다는 적군의 분포와 움직임에 집중해서 소규모 도시와 성체를 주요 도시보다 먼저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주요 도시가 다른 도시와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고 소규모 도시에서 살아남은 피난민들이 최후의 성체로 일부러 도망가게 만든 것이었죠. 도망온 피난민들이 파괴된 도시에 대한 소식을 퍼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수비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아울러 성내 거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비축된 음식과 물에 세금이 붙게 되고 요새의 비축된 물자도 빨리 바닥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제 몽골의 무기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몽골은 유럽의 기사들과 달리 휘어진 칼을 사용했어요. 훗날 중동 지역과 전 세계의 기병대에서 선호하는 무기로 휘어진 칼이 된 것은 몽골의 성공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휘어진 칼은 말을 탄 채로 행하는 공격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기마병이 말을 탄 상태에서 적을 베고 뒤이은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직선 형태의 검은 적을 베는 공격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공격에 적합했기 때문에 직선검은 목표물에 꽂혀버리거나 공격자에게 충격을 주어서 균형을 잃게 하고 무기를 놓치게 만들었거든요. 몽골은 초기에는 공성전에 약했으나 정복 과정에서 신속하게 기술과 방법을 터득합니다. 이는 칭기스칸의 유연한 사고 덕분이었죠. 기술자들을 군대에 편입시켜서 빠른 속도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몽골인 기술자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기술자들은 징발되거나 자발적으로 몽골에 온 사람들이었죠. 대포와 다른 공성 장비 제작에 무슬림, 중국인 기술자들에게 대체로 의존했고 이 기술들은 금나라와 호레즘을 정복하면서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사용한 투석기는 평형 투석기로 기본적인 디자인은 한쪽 끝에 평형추로 돌을 채운 상자들을 달아놓고 탄환을 장착한 긴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최대치 각도에서 끈이 풀려서 탄환이 발사되는 방식이었어요. 마르코 폴로는 이를 자신의 공적이라 했지만 사실 이미 폴로 가족이 오기 전 1273년 남송 도시 양양을 함락할 때 무슬림 기술자들이 이미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평형 투석기를 도입하면서 쿠빌라이 칸의 남송 정복은 빨라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화약 무기가 출현했다는 것이에요.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되었는데 실제로 몽골이 금나라를 침공하면서 처음으로 화약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약 무기가 늦게 잡아도 군사지식 개설서라 할 수 있는 무경총요가 간행된 1044년부터는 사용되었고 10세기에도 어느 정도 화약 무기는 사용했다고 합니다. 화약 제조법은 송나라 시기에 엄격하게 지켜야 할 비밀이었고 11세기의 전쟁까지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2세기가 되면서 가공하지 않은 대나무통으로 화염을 발사하는 기구에 창을 덧붙인 화창이라는 화염 방사기가 송나라 무기고에 널려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떨어져서 성능의 한계는 있었다고 합니다. 화염 방사기처럼 연소형이든 폭발형이든 화약 무기는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몽골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화약의 확산이 몽골의 등장과 몽골이 지배하는 세계인 박스 몽골리카와 직접 관련이 있긴 했지만 스스로 몽골이 직접 화약의 확산에 기여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몽골이 중동과 동유럽에서도 투석기로 폭탄을 멀리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할 결정적 증거나 문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몽골이 금나라, 송나라와의 전쟁 그리고 일본 침공에서 화약을 사용했고 일본에는 그림과 고고학적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이 강력한 화약 무기를 왜 동아시아 바깥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병참 문제 때문입니다. 옮기기가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도자기로 만든 폭탄을 운반해야 하는데
깨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포장을 해도 수백 킬로미터를 운반하기 꽤나 어려웠죠. 그렇다고 철로 만든 폭탄은 무게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수월했어요. 선박을 이용해서 일본이나 고려, 남중국 해안을 따라서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화약 무기가 정복한 송나라의 무기고에 있었으니 획득한 무기고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었죠. 몽골이 성체를 점령하는데 화약 무기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대몽골국이 화약 지식의 주요 전달자가 되어 1500년 이후에는 유럽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했어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초기 대포라 할 수 있는 화기는 1290년경 원 제국에 존재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포의 출현을 몽골이 주도한 것 같다는 점이죠. 원 제국의 대포와 비슷한 디자인의 대포들이 14세기 초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출현하였고 독자적 개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디자인이 유사한 것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티모시 메이의 주장입니다. 몽골의 시대에는 유목민들의 복합궁이 사격속도, 사정거리, 정확성 측면에서 화승총 및 다른 초기 화기들보다도 훨씬 뛰어났기에 유목군대가 화기를 사용하는 보병을 전멸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초기 대포로 상대했기에 유목민들의 기동성이 너무 뛰어났어요. 운반이 용이한 대포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 기술이 진보한 것은 16에서 17세기의 일이고 17세기 말이 되면 야전 대포가 더욱 기동성을 갖추어 화승총을 사용하는 보병을 지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대포가 복합궁보다 사정거리가 더 길어지면서 초원의 기병 조직을 쉽게 격파하였죠. 이렇게 되면서 초원 전쟁이 지배적 형태에서 저물게 되고 포병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병의 시대에 포병 장교 출신이었던 나폴레옹이라는 정복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군의 전술과 무기에 대해서 쏙쏙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인생에는 수없이 우리가 뜻하지 않는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것인가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활한 초원에서 혈육으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칭기스칸, 어린 태무진의 슬기로움과 생명력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 어딘가에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